안녕하세요. 저는 바다 내음이 솔솔 풍기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공기 좋고 풍경도 좋은 이곳에 살던 저희 가족은 거머리 같은 인간들 때문에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요. 하마터면 그 일로 인해 이 좋은 제주도가 끔찍한 지옥이 될 뻔했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입니다. 부모님과 남동생까지 네 식구가 같이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지만 정말 다정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늘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은희마,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 세상을 많이 즐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단다. 청춘이라는 건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 저는 엄마가 하시던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되었을 땐 엄마 말씀대로 세상을 즐기기 위해 친구들이랑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3살에 직장에 취업한 기념으로 친구 2명이랑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남는 건 사진이라는 생각에 여기저기서 예쁜 풍경을 배경 삼아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한참 사진을 찍던 저희한테 지나가던 어떤 남자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야, 예쁘지도 않은 것들이 예쁜 척하고 앉아있네. 야, 너희들 얼굴 보니까 밥맛 떨어져 죽겠어. 안 그래도 술 마셔서 속도 안 좋은데 너네 때문에 토할 것 같으니까 당장 꺼져.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들이 저희가 도망도 못 가게 주변을 둘러싸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저희 쪽으로 오더니 그 남자들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놀러와서 사진 찍고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시비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제주도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대낮부터 술 먹었으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정 부리지 말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요. 남자는 사투리를 쓰는 걸로 보아 제주도 토박이인 것 같았는데 그 남자가 무섭게 말하니까 술 취한 남자들이 야, 가자 하면서 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 표시라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됐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웬 양아치 같은 놈들이 괴롭히는 것 같길래 도와드린 거예요. 여기 관광지라 술 취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 앞으로도 조심하시고 잘 놀다 가세요. 그렇게 그 남자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저랑 친구들은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습니다. 바닷가 앞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회도 한 접시 먹었어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맛있는 걸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갈치조림을 먹으러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희를 구해줬던 그 남자가 그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여기서 또 뵙네요. 아이고, 저희 식당 맛있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그렇게 식당에서 맛있는 갈치조림도 먹고 서빙을 하던 그 남자와 얘기도 조금 더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남잔 자기가 제주도 토박이니까 관광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주더군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그 남자와 전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사는 곳이 멀어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애틋하고 정말 좋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24살의 나이에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식당은 시어머니의 식당이었는데 시아버지가 하시는 감귤 농장 일도 도와드리고 해야 돼서 제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은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한 번은 감귤 수확철이 됐는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새아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우리 집 감귤 맛은 봐야지. 자, 바구니 가지고 따라와 봐라. 그렇게 바구니를 하나 들고 시아버지를 따라 감귤밭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저한테 감귤을 따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여기 꼭지 윗부분을 똑 하고 자르는 거야. 어때? 쉽지? 와, 신기해요, 아버님. 저 그럼 제가 딴 건 제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평생 감귤은 배 터지게 먹는 거야. 그러자 같이 따라왔던 시누이가 깔깔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러다가 우리 새언니 감귤에 질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손이 워낙 커서 새언니한테 질리도록 먹일 텐데. 우리 집 감귤이 얼마나 맛있는데 질리기는 뭐가 질려. 새아가 질린다고 해도 좋으니까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따가라. 알았지? 저희 시어머니도 정말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식당 일을 돕는데 처음엔 일이 서툴러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계란찜을 추가로 주문했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방에 전달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자 손님이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군요. 계란찜을 주문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안 나와요? 에휴, 관광지에 있는 식당이라 장사 잘 된다고 아주 배째라로 나오나 보네. 이봐요. 내가 오늘 한번 밥상 엎어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달려 나오셔선 저를 감싸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손님. 주방이 워낙 바쁘다 보니 제가 실수로 누락했나 봐요. 대신 제가 계란찜도 얼른 만들어드리고 서비스로 물에도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 놀러 오셔서 화내지 마시고 맛있게 다 드시고 가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실수한 건데도 본인이 실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손님한테 계속 욕먹을까봐 저를 감싸주신 거였어요. 그날 제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다 실수 한 번씩 하면서 사는 거야. 난 새아가 네가 서울 생활도 정리하고 여기서 우리 식당 일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세상에 요즘 젊은 여자들 중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니? 저희 시아버진 저보고 제주도 관광지는 다 섭렵하게 해주시겠다면서 저를 여기저기 데려가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한림공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야자수에 선인장까지 있다 보니 풍경이 너무 이국적이어서 좋더라고요. 길에 공작새가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또 한 번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1시간 넘게 배를 타고 추자도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엔 절벽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트레킹 코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고 무섭더라고요. 아버님, 좀 천천히 가세요. 어쩜 20대인 저보다 그렇게 다리가 튼튼하세요. 아휴, 그리고 여기 너무 높아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겁이 많구만. 안 떨어지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와봐. 그렇게 천천히 절벽 능선을 따라 걸어가자 어느새 조금씩 겁이 사라지고 아름답게 펼쳐진 풍경이 눈앞에 보이더군요. 우와, 풍경 죽인다. 아버님, 저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 데려오신 거예요? 역시 우리 아버님 센스가 짱이셔. 저 여기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좋은 경험 시켜주려고 데려왔지. 자, 시원한 공기나 잔뜩 마시고 가자꾸나.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며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선 저희 애들을 너무 예뻐하셨어요. 시어머니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무리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손주들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사주겠다며 아침 일찍 식당에 나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보고 식당에 가기 전에 시장에 좀 들렀다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만 먼저 출근하시고 저는 시장에 들렀다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 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시고 같이 일하는 이모님께서 저희 시어머니의 몸을 막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일어나 보세요. 사장님. 이모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왜 쓰러져 계시는 거냐고요? 알고 보니까 이모님이 출근하셨을 때 이미 저희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고 하더군요.
이모님이 119에 이미 신고하신 상태라 구급차가 오긴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이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멀쩡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저희 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제가 시장에 갔다가 더 빨리 왔어야 됐는데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저희 시댁 식구들도 충격이 커서 장례식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은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식당이야 제가 어떻게든 운영하면 되긴 하지만 시아버지가 걱정이더라고요. 맨날 술만 드시고 우울해하셨거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밥 차려놨으니까 얼른 이걸 좀 드셔보세요. 아버님이 이렇게 밥도 안 드시고 우울해하시면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그래요, 아버지. 이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극진히 보살펴드리는데 이 사람 봐서라도 기운 좀 내보세요. 하지만 시아버진 쉽게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여기저길 다녔습니다. 아버님, 평생 제주도에만 계셨으니까 이번엔 저랑 같이 서울에 가봐요. 서울 토박이인 제가 관광 가이드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산에 가서 케이블도 타고 돈가스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한강에 가서 유람선도 타고 63빌딩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도 먹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은 괜찮아지시더군요. 그 이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부산도 가고 전주도 가고 하면서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누인 천안에 사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천안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더욱 옆에서 시아버지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아버지께서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 가족 모두를 소집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시더군요. 사실 내가 요즘에 만나는 여자가 있다. 남편하고 10년 전에 사별한 여자인데 딸도 하나 있고 제주도에 온 지 3년 된 사람이야. 이제 나도 내일 모레면 나이가 60이니 더 늦기 전에 살림을 합치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은 저희 부부와 시누이 부부는 다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의 인생이 있으니 만나시는 분이 나쁜 사람만 아니라면 응원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아버지가 그 아줌마를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줌마는 절 처음 보자마자 되게 살갑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유, 이 집 며느리 맞죠? 앞으로 자주 만날 텐데 잘 부탁해요. 내가 제주도에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참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이렇게 살림을 합치기로 했네요. 솔직히 말투는 친절했지만 제가 보기엔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쎄한 것 같았어요. 뭔가 속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시누이도 저랑 똑같이 느꼈는지 그날 그 아줌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빠, 난 아무래도 저 아줌마 인상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도 꽤 됐고 아빠 인생도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딱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하지만 시아버진 첫인상으로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라면서 좋은 사람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새 시모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지내보니 저희 시아버지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거의 왕처럼 떠받들다시피 했어요. 여보, 오늘도 밭에서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지? 내가 따뜻한 물로 발 씻겨줄 테니까 얼른 소파에 좀 앉아봐. 자, 어때? 마누라가 발 씻겨주니까 피로가 싹 달아나지? 게다가 저희 시아버지한테 밥도 맨날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음식이 시아버지 입맛에 조금만 안 맞는 것 같아도 바로 다시 가져가 간을 맞춰오곤 했어요. 게다가 애교도 되게 많은 성격이고 저희 시아버지한테 멋있다고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야, 당신은 역시 내가 아는 59살 남자 중에서 제일 멋있다니까. 그리고 당신은 인상이 선해서 이런 까만 옷보단 밝은색 옷이 어울려. 아, 이것 봐. 밝은색 옷을 대보니까 얼굴이 확 살지? 역시 인물이 훤한 게 제주도 최고의 멋쟁이답네. 세시모가 저희 시아버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첫인상만 가지고 오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 생각도 딱 1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재혼하신 지 1년쯤 지났을 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새 시누이가 직장도 그만두고 제주도로 와서 저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새언니, 저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예요. 아빠가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새 시누이는 새 시모를 닮아 애교가 참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어쩜 아빠 소리가 그렇게 잘 나오는지 아직까지 새 시모한테 어머님 소리가 안 나오는 저랑 남편간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새 시누이가 들어온 후부터 모녀끼리 아주 여우 같은 짓을 골라하기 시작하더군요. 감귤 수확 시기엔 일손이 바빠서 온 가족이 다 일손을 도와야 하는데 두 모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감귤을 따서 자기들끼리 떠먹고 있더라고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엄마, 나 이제 여기 있는 귤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겠네? 당연하지. 아, 네 아빠가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먹고 싶은 만큼 따먹어. 저희 부부랑 시아버지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여유롭게 귤이나 따먹는 걸 보니까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 시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먹기만 하지 말고 가족이니까 같이 돕는 게 어때요? 아버님도 지금 힘들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 이런 거 못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서 제주도로 내려온 거지. 감귤밭에서 일하려고 내려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새 시모도 얄미운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그래, 아 이런 것도 하던 사람이나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니? 예, 지영아. 우린 그냥 고상하게 귤이나 따먹자. 우리한텐 저런 일 안 어울려.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새 시누이가 먹으려고 딴 감귤을 확 뺏어서 바구니에 넣어버렸어요. 가족이 되었으면 힘든 일도 같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 새 시누이는 제주도에 와서 취업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띵가띵가 노는 겁니다. 집에서 놀면 집안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맨날 어지르기만 하길래 한 번은 제가 새 시누이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가씨,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집안일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래통에 있는 아가씨 옷도 내가 빨래해 줄 때까지 기다릴 거냐고요. 그리고 뭘 먹었으면 좀 치우기나 하지. 온 바닥에 과자 봉지가 이게 뭐예요? 참나. 아, 새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 요즘에 취업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단 말이에요. 아, 제주도에는 왜 일자리가 별로 없나 몰라. 일자리가 그렇게 없어서 취업이 안 되면 우리 식당에라도 와서 일하던가요. 월급 섭섭지 않게 쳐줄 테니까 차라리 그거라도 해요. 제가 식당 일 힘들게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안 배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런 아가씨는 얼마나 잘 배웠길래 집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요? 일도 안 하지. 집안 엉망으로 만들지. 도대체 아가씨가 잘하는 게 뭔데요? 새 시누이는 철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시아버지가 없을 때만 그런 거였어요. 시아버지 앞에선 완전 애교 있는 딸내미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날도 시아버지가 오시니까 쪼르르 달려가서 제가 한마디 한 걸 이르더라고요. 아빠, 나 새언니 때문에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안 그래도 취업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데 글쎄 나보고 식당에 와서 설거지나 하라잖아요. 내가 뭐 그런 거 하려고 대학 나온 것도 아닌데 새언니가 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새언니 좀 혼내주세요. 네? 아이고, 그랬구나. 예미야. 지영이가 어릴 때부터 곱게 자라서 식당 일 같은 건 할 줄을 몰라. 그래도 같은 집에서 지내니까 윗사람인 네가 지영이 마음 안 상하게 잘 좀 대해줘라.
저희 시아버진 애교 있는 두 모녀한테 홀라당 넘어가신 것 같았어요. 그 이후에 새 시누이가 저희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 제 옷을 막 입어보다가 저한테 걸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저한텐 사과도 안 하더니 시아버지한테 옷 사달라고 조르더군요. 제가 시아버지한테 새 시누이가 함부로 제 옷을 만졌다는 걸 얘기했지만 시아버진 역시나 새 시누이 편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새 시누이가 취업이 영 안 되는지 알바자리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 구실은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일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 앞에 되게 비싸 보이는 고급차 한 대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뚜껑이 열려있는 오픈카가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안에 새 시누이가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이 차는 뭐예요? 설마 이거 아가씨 차 아니죠? 제 차 맞는데요? 우리 아빠가 나 타라고 사준 거예요. 왜요? 부러워요? 시아버지가 그 비싼 차를 사주셨다는 얘기에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 저희 시아버지한테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3층짜리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노후 자금도 있으신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돈을 펑펑 쓰시잖아요. 솔직히 지영이 걔가 조른다고 그 비싼 고급차를 사주시는 게 말이나 돼요? 차를 갖고 싶으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사야지. 유지도 못할 차를 왜 사주시냐고요. 그럼 뭐 어떡하니? 지영이가 이 나이에 취업이 안 돼서 알바하는 게 쪽팔리다고 하는데 차라도 좋은 거 타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한 대 사준 거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얼마나 애교 있게 잘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두 모녀가 저희 시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 정말 답답하더군요. 솔직히 시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해주겠다는데 저랑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두 모녀가 돈만 밝히는 여우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진 저희가 새 가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별것도 아닌 걸로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 할머니랑 지영이 고모 너무 싫어요. 자꾸 할아버지 없을 때 할아버지한테 영감탱이라고 부르고 집에서도 맨날 나랑 오빠 빼고 둘이서만 맛있는 거 먹는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나 먹으라고 사다 준 과자도 고모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자꾸 저보고 귀찮다면서 거실에 나오지 말고 방에서 쥐죽은 듯이 있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새 시모한테 따졌습니다. 저 우리 유림이한테 다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 안 계실 때 아버님한테 영감탱이라고 부르신다면서요? 그리고 왜 집에 있는 저희 애들을 소외시키세요? 치사하게 어른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고 애들 먹는 간식까지 다 뺏어 먹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보고 귀찮으니까 거실로 나오지 말라뇨. 아가씨야 철이 없다고 쳐도 어머님은 어른으로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아,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뭐 증거라도 있어? 그럼 지금 우리 유림이가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원래 어린애들은 영악해서 거짓말도 잘하는 거야. 그럼 설마 넌 내가 거짓말 했다는 거냐? 아유, 내가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네. 너 지금 나 객식구라고 무시하는 거지? 너, 내가 이거 네 시애비한테 이르면 너 이 집에서 내쫓을 수도 있어. 그래요, 또 일러보시던가요. 그럼 저도 우리 유림이한테 다 얘기하라고 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손주 말까지 무시하시겠어요? 새 시모와 새 시누인 그 이후에도 저희 앞에선 본색을 드러내면서 시아버지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착한 척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애교 있게 시아버지를 살살 잘 구슬리는지 선물도 이것저것 잘 받아내고 한창 바쁜 감귤 수확 시기에도 시아버지가 두 모녀만 해외여행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다 속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마시고 돈도 좀 주지 마세요. 이러다가 저 사람들한테 다 뜯긴다니까요? 아예 아니라니까 그러네. 둘 다 애교가 많다 보니 좀 애 같고 철없게 보일 때가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난 이 시애미 심장마비로 그렇게 떠나고 나서 우울증도 심하고 잔병치레도 많았지 않니? 그때 내 옆에서 날 웃음 짓게 해주고 내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야. 봐라. 나랑 재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 다리 주물러주고 발도 씻겨주고 얼마나 잘하냐. 그러니까 너도 오해 풀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아무래도 저희 시아버지 너무 순진하셔서 두 모녀의 애교에 홀라당 눈이 돌아가 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저랑 남편이 두 모녀의 실체에 대해 얘기했지만 전혀 듣질 않으시더군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가 재혼하신 지 7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그때부터 자꾸만 몸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휴, 요새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소화제를 먹어도 자꾸 뭐가 얹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가 40대라서 그런가 허리가 자꾸 욱신거리네. 처음엔 힘든 농장 일을 하다 보니 몸이 고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억지로 남편을 끌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말았어요. 아직 40대 중반밖에 안 된 저희 남편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들 모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후 남편은 투병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미 암이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치료가 잘 되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하루 제발 남편이 낫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새 시모랑 새 시누인 병문안도 안 오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제가 병문안을 가야 해서 새 시모한테 저희 애들 밥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새 시모가 뻔뻔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애들 밥을 내가 왜 차려줘? 내가 무슨 식모살이 하려고 여기 들어온 줄 알아? 제가 언제 식모살이 하라고 했어요? 저희 남편이 아파서 병문안 가야 되니까 그냥 딱 한 끼만 챙겨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하냐고. 네 남편이 아파서 병문안 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솔직히 말해서 네 남편이랑 애들 중에 나랑 피 한 방울 섞인 애들이 있어? 어차피 남인데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냐고. 진짜 너무하시네요. 우리 아버님이랑 재혼하셨으면 우리 애들도 손주나 마찬가지인데 좀 챙겨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됐어요. 저희 애들은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마음대로 사시라고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두 얼굴일 수가 있는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시아버지가 새 시모랑 같이 남편의 병문안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새 시모가 마치 딴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울면서 저희 남편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이런 젊은 나이에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게 도대체 뭐니? 아들, 이 엄마를 봐서라도 꼭 이겨낼 수 있지? 치료 잘 받고 꼭 건강해지겠다고 약속하렴. 엄마가 자기 전마다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저희 남편이 코웃음을 치면서 새 시모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발 쇼 좀 하지 마세요. 이 사람한테 제가 아프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다면서요? 언제부터 저 걱정하셨다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이러세요? 지금 저희 아버지 앞이라고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세연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네 새엄마가 널 낳지 않았다지만 네가 너무 걱정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사람을 모함하고 그래? 오늘 여기 온 것도 네 새엄마가 오자고 해서 온 거다. 어찌나 널 걱정하는지 옆에서 보는 내가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아버지, 제발 속지 마세요. 그거 다 연기하는 거라니까요. 아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아직도 제 말을 못 믿으세요?
절 봐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요. 하지만 시아버진 두 모녀한테 홀라당 넘어가 끝끝내 저희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 말라가던 저희 남편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아무래도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난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내가 가버리기라도 하면 우리 아버지 걱정돼서 어떡해? 아무래도 아버지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를 잡는 수밖에 없겠어. 그러니까 여보, 나 좀 도와주라. 남편은 저보고 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자고 하더군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듣질 않으시니 두 눈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소형 카메라를 하나 구해 가족들 몰래 집 거실에 설치했습니다. 그 사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남편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 손을 붙잡고 마지막 부탁을 하더군요. 여보, 나 아무래도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신이랑 같이 우리 애들 키우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먼저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해.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더라도 당신한테 우리 애들이랑 우리 아버지 좀 부탁해도 될까? 당신 혼자서 힘들겠지만 내가 믿을 사람은 당신 하나뿐인 거 알잖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그런 당연한 걸 부탁까지 하고 그래. 나 무조건 우리 애들이랑 아버님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져. 알았지? 남편은 그 말을 하고 며칠 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시아버지도 하늘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셨어요. 아이고, 내 아들 세연아. 제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건만 결국엔 이렇게 네가 먼저 떠나가는구나. 가더라도 늙은이 애비가 먼저 갔어야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세연아.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너무 슬프고 가슴이 미어져서 미칠 것 같았지만 남은 가족들이라도 구렁텅이에서 꺼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설치했던 소형 카메라에 녹화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더군요. 화면 속에선 새 시모와 새 시누이가 아주 악랄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지낼 거야? 나 진짜 착한 척 애교 떠는 것도 지겨 죽겠어. 조금만 기다려. 그 영감탱이 이제 거의 다 넘어왔으니까. 진짜야? 그럼 아빠가 갖고 있는 감귤 농장이랑 3층짜리 건물 이제 우리 거 되는 거야? 감귤 농장을 가져서 뭐해? 그거 갖고 있어봤자 일하기도 힘들고 골치 아프기만 하지. 난 딱 그 3층짜리 건물만 내 명의로 바꾸면 그 영감탱이랑 이혼하고 날라버릴 거야. 그럼 거기 1층에 카페 차려서 너랑 나랑 운영하면서 편하게 살자고.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도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그 영감탱이가 의지할 사람이 우리밖에 더 있겠어?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자기한테 가족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게끔 우리가 더 잘해야 돼. 그래야 여태까지 노인네 수발 들면서 비위 맞춰준 거 한몫 제대로 뽑고 나가지. 아싸! 그럼 나 이제 알바 같은 거 안 해도 되겠네? 나 안 그래도 전업주부로 살다가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 다시 돈 벌기 진짜 귀찮았단 말이야. 그나저나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순진한 아저씨를 꼬셨대? 우리 엄마 아저씨들 꼬시는데 일가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난번에 한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잖아. 지난번에 그 영감은 내 속셈을 알아채는 바람에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나고 내가 거기서 도망쳐 나오느라 얼마나 혼쭐 났는데. 그런데 이번 영감탱이 나한테 완전히 푹 빠졌으니까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지. 아유, 그나저나 그놈의 며느리가 문제야. 너무 깐깐하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주 성가셔 죽겠다니까. 세상에, 저는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고 아주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두 모녀가 애초부터 저희 시아버지 재산을 뺏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미혼인 줄 알았던 시누이는
이혼까지 했던 여자였어요. 아주 거짓말로 똘똘 뭉친 인간들이었던 거죠. 저는 영상이 너무 길어서 다 볼 수 없으니 사람을 써서 영상을 중요한 장면만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편집한 영상을 당장 시아버지한테 보여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증거가 있는 줄도 모르고 불난 집에 기름을 쏟아붓더군요. 그날 시아버지가 외출하고 집에 안 계셨는데 시모가 또 돌변해서는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야, 이제 네 남편도 죽었는데 언제까지 여기 붙어 있을 거야? 이제 넌 이 집 며느리도 아니니까 당장 나가. 왜? 설마 돈이 없어서 못 나가니? 내가 이사 비용이라도 몇 푼 지어줄 테니까 그거라도 먹고 떨어져. 우리끼리 사는데 방해하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아, 그래요? 이 집에서 절 내쫓고 뭐 하시려고요? 내가 뭘 하긴 뭘 해. 너랑 같이 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이 집안의 제일 어른이 저희 아버님이신데 제가 나갈 때 나가더라도 저희 아버님 의견을 듣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아버님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진짜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바로 집으로 좀 와주실래요? 그리고 잠시 후 시아버지가 집에 도착하시자 저는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저보고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나가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나가면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셋이 살아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다짜고짜 너보고 나가라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전 어머님이 왜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지 사실 잘 알고 있거든요. 아버님,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충격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심호흡 한번 하시고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아버지한테 편집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너무 놀라셨는지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바들바들 떠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애미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이 둘이서 내 재산을 노리고 여태까지 연기를 했다는 거야? 정말 그런 거였어? 아버님, 제가 그동안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저희 말씀 안 믿어주시더니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니까 이제서야 믿으시겠어요? 저기 있는 저 아줌마, 아버님이 좋아서 재혼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갖고 계시는 그 건물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얼굴이 시뻘개지셔선 새 시모한테 이러시더군요. 당신, 이게 다 사실이야? 정말 내 재산 뺏고 싶어서 여태까지 나한테 잘해준 척한 거였어? 시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시자 새 시모가 당황해서 벌벌 떨더군요. 여보,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당신 며느리가 우리 모함하려고 영상 조작한 거라고. 뭐? 조작? 네 눈엔 이게 조작으로 보여? 우리 며느리가 아무리 당신이랑 지영이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도 이런 식으로 없는 증거까지 만들어내서 모함할 사람 절대 아니야.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오고 있는 목소리가 당신이랑 지영이 목소리가 아니면 누구 목소리인데 이것까지 조작했다고 할 거야? 아이,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네. 나 그동안 당신한테 진짜 잘했던 거 알잖아. 내가 1, 2년도 아니고 8년 동안 연기했다는 걸 설마 믿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더 무섭다는 거야.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 기간이 자그마치 8년이야. 난 당신이 진짜로 날 위하는 줄 알았고 지영이가 날 진짜 아빠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해달라는 것도 다 해줬고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의심된다고 얘기해도 너희들 편을 들었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오랜 기간 동안 너희들이 날 아주 농락한 거였구만. 아주 둘이서 날 바보 만든 거였어. 여보, 나 진짜 아니야. 아니, 내가 당신한테 왜 그러겠어. 나 그런 나쁜 사람 아니라니까. 거짓말 하지 마. 이 영상 속에 당신의 시커먼 속이 다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말 할 거야? 당신 그래서 그 건물 명의를 바꿔달라고 한 거였어? 그 건물 명의 받아내고 나랑 이혼해서 도망가려고? 야,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신용불량자인 사람 타지에서 허드렛 일 하는 거 안쓰러워서 내가 우리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고 빚도 다 갚아줬는데 어떻게 그 정도까지 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다 뺏어가려고 해?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자 이번엔 구석탱이에 숨어있던 새 시누이가 저희 시아버지한테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진짜 잘못했어요. 저랑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돈 때문에 아빠한테 더 잘했던 건 있지만 그래도 아빠를 이용해 먹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너도 거짓말이라고 아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술술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렇게 너희들이 뒤에서 작당 모양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나보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아빠, 진짜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저랑 엄마랑 그냥 농담한 거였지 진심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농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고,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할래?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 다 자백할래? 아니면 이대로 이 집에서 좋게 좋게 몸만 빠져나갈래? 어차피 이혼해도 너네가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기 때문에 줄 것도 없어. 게다가 지금까지 너희가 가져간 돈만 얼만 줄이나 알아? 여보, 미안해. 나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어. 제발 눈 딱 한 번만 감고 봐주라. 어? 그래, 아빠. 아빠 원래 마음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이번 한 번만 딱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우리가 진짜 잘할게요. 됐다고 몇 번을 얘기해. 너희 같은 것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결국 시아버진 두 모녀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군요.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너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 나이에 여우 같은 것들한테 홀려가지고 내가 아주 정신이 돌았었나 보다. 저는 아버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냥 말없이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충격이 크실 텐데 저까지 아버님한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소식을 알게 된 시누이가 바로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시누이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빠, 자식들 말 안 듣더니 이게 뭐예요? 그러게 내가 그 아줌마 첫인상부터 별로라고 했죠? 그 이후에도 아빠 없을 때 그것들이 막무가내로 구는 거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요. 만약에 우리 세연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세연이가 이렇게 카메라로 녹화하지 않았으면 아빠 재산 다 뺏기고 버림받을 뻔했잖아요. 아가씨, 지금 아버님도 많이 힘드실 테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지금 충분히 다 아셨을 거예요. 그나저나 그 카메라 설치한 거 저희 남편 아이디어예요. 그이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 아버님을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진 세상이 떠나가라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내가 정말 못난 애비다.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은 죽기 전까지 애비를 걱정하는데 애비라는 사람은 눈앞에 뭐가 씌어서 진실도 보지 못하고 있었으니 내가 정말 죄인이다. 죄인이야. 저희 시아버진 한참 동안이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우셨습니다. 본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짐승만도 못한 두 모녀의 말만 들었던 걸 많이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시아버지가 걱정된다면서 이왕 내려온 김에 며칠 있다 가겠다고 했는데 시누이가 내려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새 시모랑 새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누이는 문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새 시모를 보고 물 한 바가지를 떠가서 확 부어버리더군요. 야, 너희들이 뭔데 여길 찾아와? 당장 안 꺼져? 예, 세희야, 엄마가 잘못했다. 네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속인 거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 좋아하시네. 우리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 내가 당신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말만 상냥하게 하지. 그 눈빛 속에 더러운 속내가 있는 거 다 알았다고.
당신들 내 손에 재산 날되기 싫으면 당장 여기서 꺼져. 당장 안 꺼져? 알았다. 갈 테니까 제발 무섭게 하지 좀 말아다오. 가면 되는 거잖니. 그렇게 세시모와 세시누이는 다시 한번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제가 마당에 있는 호수로 물을 뿌리고 저희 시아버지도 소금을 뿌려대며 그 둘을 쫓아냈어요. 그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왔을 땐 제가 단단히 경고까지 했습니다. 당신들 우리 집에 더 이상 빨아먹을 거 없으니까 당장 꺼져. 그렇게 돈이 좋으면 남의 돈 탐내지 말고 그 멀쩡한 몸뚱이로 나가서 일을 하라고. 우리 아버님이 순진해서 그동안 속고 살았는지 몰라도 더 이상 너희 같은 거머리들한테 넘어가실 분 아니야. 아버님 옆엔 나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다신 접근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경찰에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 아주 작살내는 줄 알아. 알겠어? 당장 꺼지라고 이 거머리들아. 그러자 그 이후엔 그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시아버지는 세시모와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차피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재산은 세시모랑 재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었고 재혼 후에도 세시모가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빈몸으로 쫓아낼 수 있었어요. 재산을 노리고 사람 한 명을 속이더니 결국엔 그 계획이 아예 물거품이 되고 만 거죠.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저희 시아버지가 저를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애미야, 그 젊은 나이에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런데 이젠 우리 아들도 없으니 여길 떠나고 싶다면 떠나려무나. 난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도저히 널 못 붙잡겠구나. 아버님, 저 24살에 결혼해서 여기서 쭉 살아왔고 저희 애들도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도록 여기서만 살았는데 제가 가긴 어딜 가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보고 아버님 꼭 지켜드리래요. 솔직히 아버님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이렇게 순진하신 분인데 제가 옆에서 보디가드처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요? 애미야,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넌 내가 밉지도 않니? 미워요. 당연히 밉죠. 이렇게 며느리 말도 안 들으시더니 결국에는 큰 코 다칠 뻔 하셨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미운 것보단 아버님이 좋은 게 더 커요. 저희 애들도 아버님 엄청 좋아하는데 갑자기 떨어져 살면 애들도 서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떠나라는 말씀 마시고 앞으로도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아요. 아시겠죠?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애들을 데리고 시아버지랑 같이 지내고 있답니다. 시아버지도 이젠 정신을 차리셔서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겠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남편의 아이디어 덕분에 시아버지가 크게 당하기 전에 그 인간들의 속셈을 알아차려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를 생각하는 저희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희 집에서 쫓겨난 그 인간들은 변변한 직업도 없어서 아마 조만간 갖고 있는 돈도 바닥나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또 저희 시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을 꼬셔서 돈을 노릴지도 모르겠죠. 저는 저희 시아버지 말고도 이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 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 유난히 애교 부리며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교에 더러운 목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못 들어선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목격한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봤던 그 불행한 사람은 바로 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처음 만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금 같은 미래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떠올리면 화도 나고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는 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겐 참 착하고 효자인 외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아들은 어릴 적 참 많은 잔병치를 했죠. 툭 하면 픽픽 쓰러지기도 하는 탓에 아들이 어릴 적 저와 남편은 항상 눈물바람으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며 건강해졌는데 아들이 막 군대에서 제대했을 무렵 이번엔 더 큰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바로 화물 트럭 운전 일을 하던 남편이 사고로 너무 이르게 세상을 떠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원래도 착했던 아들은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됐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저 때문에 울기만 하고 걱정만 하며 살던 어머니께 이젠 제가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시간이 약이라고 아들과 의지하며 살다 보니 남편을 잃은 슬픔은 조금씩 무뎌져 가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나이 30 초반에 2살 어렸던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며느리인 사수였던 아들을 짝사랑해 꽤 오래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결혼을 했어도 저와 합가를 해서 살 거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연애 초부터 며느리에게도 누누이 말했던 부분이라며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면 애초에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해요. 아이고 경아나, 그러면 안 된다. 나조차고 어떻게 남의 집 귀한 딸내미를 고생시키니? 소영아, 난 신경 쓸 필요 없다. 너희들 편한 대로 살아. 난 너희 둘이서만 잘 살아주면 그걸로 만족해. 저는 혹시 아들 결혼에 피해가 갈까봐 얼른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린 제 손을 잡고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랑 사는 거 좋아요. 무엇보다 오빠가 이런 사람이라서 제가 더 좋아했던 거예요. 경환이 오빠 정말 너무 착하지 않아요? 이런 착하고 효자의 모습이 오빠의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우리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말이 쉽지 평생 남으로 살아온 시부모와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제게 활짝 웃어준 며느리가 참 예쁘고 고마웠어요. 상견례 때 뵈니 며느리 그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사돈어른들과 며느리 오빠도 참 좋은 사람이더군요. 그해 아들과 며느린 결혼을 했고 며느린 원래 아들과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린 둘에서 세 식구가 되었죠. 어머님, 우리 주말에 셋이서 같이 데이트 나가요. 우리 영화 볼까요? 이번에 되게 재밌는 영화 개봉했대요. 난 괜찮으니까 너희 둘이 가서 놀아라. 뱃속 아이 태어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둘이서 신혼을 더 즐겨야지. 에이, 애 태어나기 전에 어머님이랑도 실컷 놀러 다녀야죠. 우린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원래 가족끼리 뭐든 함께하는 법이에요. 결혼 초 며느린 제게 참 살갑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그런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 저 또한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려 최선을 다했죠. 너무 기특하고 예뻤던 며느린 결혼한 지 1년 뒤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회사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손주는 집에 있던 제가 대부분 돌보게 됐습니다. 마침 당시 저는 10여 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접게 됐었거든요. 황혼 육아 때문에 몸이야 조금 힘들긴 했지만 날이 갈수록 쑥쑥 커가는 손주를 보면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나날에 손주가 5살이 되던 무렵 며느리가 회사로 옮기며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작년에 부서 옮긴 뒤로 계속 부딪히던 상사가 있었는데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대로는 합병 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손주가 4살 끄트머리던 시기에 며느린 상사와의 잦은 마찰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5살이 된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던 시점에 며느린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가고서부터 며느리가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 회사에 마음이 되게 잘 맞는 친한 언니가 둘이나 생겼어요. 그래? 아이, 사회 나가서 마음 맞는 친구 사귀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거 참 잘 됐구나. 며느린 그 회사에서 만났다던 언니라는 사람 둘과 자주 어울리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리 결혼한 애엄마라지만 며느리에게도 며느리만의 생활과 삶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평소엔 가까이 하지도 않던 술을 자꾸만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점점 손주에겐 관심도 없이 밖으로만 돌자 우린 며느리와 자주 마찰을 빚게 됐어요. 예, 어머마, 너 해도 해도 너무 아는구나. 평일에 일한다, 회식한다 하면서 애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봤으면 주말이라도 애한테 시간을 좀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아침에도 자기랑 놀자고 울고불고 하는 애를 모질게 떼어두고 나갔으면 적어도 일찍 들어오기라도 했어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일찍 오려고 했는데요. 회사 언니가 오늘 기분이 너무 꿀꿀하다고 시무룩해 하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2차로 나이트 좀 들렸다 오느라 늦었어요. 뭐? 나이트? 너 지금 애 있는 유부녀가 나이트 다녀왔다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 제가 거기서 춤만 추지 뭐 다른 걸 했겠어요. 그리고 언니들도 스트레스 풀러 가끔 가는 나이트 저라고 왜 못 가요? 너 그 언니들이란 사람은 가정이 없다며? 한 명은 미혼이고 한 명은 이혼했다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너랑 같아? 너 계속 그 언니란 사람들이랑 어울려야겠니? 너 그 언니란 사람들 만난 뒤부터 자꾸만 술도 많이 먹고 애한텐 관심도 없어진 게 완전 다른 사람이 됐잖아. 속이 터질 노릇이었어요. 원래 착했던 애가 왜 이렇게 변한 건지 답답했죠. 설상가상 며느린 술버릇도 날이 갈수록 고약해져 새벽에 들어와 고성방가로 가족들 잠을 다 깨우질 않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현관문 밖에서 자고 있질 않나. 왜 잔소리를 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나. 갈수록 가관이 되어갔어요. 심지어 며느린 손주의 초등학교 입학식 땐 숙제 때문에 참석조차 못했습니다. 여보, 나 도저히 못 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벌써 구토도 4번째야. 어머님, 죄송한데요. 강우 좀 잘 부탁드려요. 아들, 입학식 잘하고 와. 알았지? 이후 며느린 학부모 상담 때도 자기 아들이 몇 반인지조차 몰라 제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정도로 손주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엔 엄마를 자주 찾던 손주도 자신의 엄마를 점점 불편해하더군요. 이후로도 변하기는커녕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며느리였으니 저와 아들은 며느리와의 사이가 더더욱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린 손주가 9살이던 해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전날 손주가 열이 펄펄 나는 통에 학교도 조퇴하고 집에 왔었는데 회사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아들과 달리 며느린 술이 떡이 돼서 또 밤늦게 들어왔더라고요. 때문에 아들과 제가 크게 화를 냈더니 아침에 짐을 싸들고 사라졌더라고요. 이런 쪽지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이 집에선 도저히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난 숨 쉴 구멍 찾아서 떠날 테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마. 저와 아들은 화가 나고 뭐고 간에 우선 너무 놀라서 며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며느린 휴대폰도 꺼놓고 연락이 전혀 안 되더군요. 아들은 사돈들과 연락처를 아는 며느리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돌렸지만 며느리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란 사돈 어른들도 며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소식을 못 알아냈다며 우리에게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심지어 며느린 다니던 회사에도 무책임하게 그만둔다는 연락 한 통을 남긴 후 잠적을 해버렸다더군요. 혹시 해서 집사람 회사로 찾아갔었어요, 어머니. 그 언니라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려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경찰들도 단순 가출이라고 못 찾아준다고 하고 어쩐다니. 대체 땅으로 꺼진 거냐, 하늘로 솟은 거냐. 우리야 그러다 치지만 우리 손 좀 불쌍해서 어떡하니. 아들은 손주를 위해 사람까지 써서 며느리를 찾아봤지만 며느린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도 하지 못했어요. 이혼도 최소한 며느리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진행을 하든 말든 할 텐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애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 더 이상 안 찾을래요. 앞으로 같이 살 일은 없을 테지만 우선 집사람 호적은 그냥 놔두려고요. 그래도 애 성인 될 때까진 혹시 엄마라는 존재가 서류상으로나마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고 괜히 엄마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애가 다 크면 그때 변호사 사무실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은 손주를 위해 며느리와의 법적 문제 해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저는 혹시나 싶어 가끔이나마 사돈들에게 연락해 며느리의 소식을 물었어요. 우리도 정말 모른다니까요. 매번 이런 말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사돈. 하지만 사돈들은 그때마다 모른다고 대답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는 것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가정사 때문인지 또래보다 조숙하고 어른스러워진 손주를 보면 며느리가 너무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엄마 이야기를 언젠가부터 한 번도 안 꺼내던 손주가 걱정돼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강우야, 넌 왜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니? 어차피 제가 보고 싶어 해도 엄마는 안 올 거잖아요. 엄마가 원래 저한테 관심 없던 분인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엄마 얘기를 꺼내봤자 할머니랑 아빠 속만 상하실 텐데 뭐하러 그래요. 전 엄마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저한테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다 며느리가 뻔뻔한 낯짝을 다시 드러낸 건 손주가 14살이 됐던 5해 뒤였습니다. 그해 어느 날 며느리 몰골이 엉망인 상태로 짐을 싸들고 집에 나타났더라고요. 어디서 몹쓸 짓을 당한 건지 넘어진 건지 팔과 얼굴 군데군데엔 멍도 들어있는 꼴로 말이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며느린 눈물을 뚝뚝 떨구며 제 앞에 무릎부터 꿇더군요. 그리고 며느린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백배 사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하나도 안 반가우시죠? 저도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 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서를 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5년 전에 그렇게 집을 나간 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당연히 잘못했지. 아무리 우리랑 다투는 게 힘들고 지겨웠다고 해도 100번 양보해서 그게 그렇게 괴로웠다고 해도 네가 강우 엄마라면 적어도 강우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나서는 안 됐던 거야. 저도 알아요. 근데 어머님, 그때는 저보다 어머님을 더 좋아하는 강우에게 제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맨날 어머님하고 남편하고도 싸우기만 해서 그냥 제가 이 집에서 완전히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죠? 저 평생 공부만 하고 세상이 정해준 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술도 집에서 하도 엄하게 자라서 친구들처럼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볼 생각도 못했고요. 그런데 새로 회사 옮기면서 만나게 된 언니들한테 술 마시고 제대로 노는 법도 배우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늦바람이 든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 자유로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뒤늦게 사춘기가 온 철부지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무슨 귀신이라도 홀렸던 것 같아요.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그 언니들이 사실은 달콤한 유혹으로 절 꿰어낸 악마들이었다는 걸 집 나가고 고생하면서 너무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며느린 그 회사 언니들을 탓하며 자신이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후회했습니다. 며느린 저희 집에서 나간 뒤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먼 지방으로 꽁꽁 숨었다고 해요. 친정이고 뭐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비겁하게 잠적을 해버린 거라고 했죠. 우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건물 청소도 식당 일도 아무 일용직 일도 다요.
그러면서 원 없이 술도 먹고 놀았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도 너무 허전하고 쓸쓸한 거 있죠? 그때서야 안 거예요. 가족이 없으면 자유고 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라는 걸요. 그때부터 저 정말 다시 우리 강우랑 남편 그리고 어머님 곁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가족이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뻔뻔하게 그냥 돌아오기엔 너무 염치가 없고 죄송해서 발걸음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망설이면서 가족들을 그리워만 하다가 용기 내서 친정 부모님께 먼저 연락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연락했냐고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큰 죄인이 됐는지 아냐면서 집에 얼굴 들이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친정 부모님도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데 우리라고 널 용서해 줄 것 같았니? 무슨 염치로 여길 나타났어? 저도 어머님하고 남편 앞에 나타나기 너무 무서웠는데요. 친정 부모님께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더 늦으면 평생 우리 강우도 두 번 다시 못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용서 구하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저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그래, 내 하나만 묻자. 그렇게 다 싫어서 도망갔다는 애가 왜 이혼은 안 하고 갔냐? 어? 그냥 이 집에서 떠나긴 했는데 이혼으로 모든 걸 딱 정리해버리는 건 왜인지 두렵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 싫어서 가출을 하는데 진짜 부모님이 날 잊어버릴까 무서워하는 10대 애들처럼요.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 그럼 남편이랑 애 두고 집은 나갔지만 언젠간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고 싶었다는 거야?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염치 없는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걸 아니까 그동안 쉽사리 여기로 돌아오지도 못한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저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우리 강우 엄마고 강우 아빠 아내잖아요. 저 평생 가족들한테 잘하면서 살게요. 제발 저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며느린 정말 꺼이꺼이 울며 제 다리에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내려다본 며느리의 등은 너무 말라 있었고 군데군데 보이는 멍 때문에 자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여전히 화는 났지만 대체 왜 그런 멍까지 달고 다니나 싶어 물었죠. 청소일 하다가 계단에서 크게 굴렀었어요. 그것 때문에 일도 한동안 못하고 알아 누웠었는데요. 아프다 보니까 더 가족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하고 서울로 올라왔던 거예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꼴을 보니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고작 못 놀게 한다는 이유로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쳤던 며느리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더라고요. 강우야, 잘 있었어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 그리고 그때 학교가 끝나고 돌아온 손주가 며느리를 보고 크게 놀라더군요. 며느린 그런 손주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손주를 끌어안았죠. 강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래도 엄마 우리 강우 보고 싶어서 늦게나마 이렇게 달려왔어. 강우야, 엄마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우리 강우 보고 싶어서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었었는데. 엄마, 이제 항상 강우 옆에 붙어 있을게. 그러니까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처음엔 얼떨떨해하던 손주는 이내 며느리를 따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평소 아무리 어른스러운 척했어도 고작 14살밖에 안 된 어린애였으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거죠. 그래, 상황이 그렇게도 했다. 우선 회사 끝나면 얼른 집으로 오려무나. 우선 아들도 며느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에 전 아들에게 전화해 자초지정을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회사를 조퇴까지 하고 곧장 집으로 왔더라고요. 며느린 차마 그런 아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죠.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져서 가족들 속은 다 뒤집어 놓고 이제 와서 사과하면 모든 게 장땡일 줄 알았어? 그동안 우리 강우가 나랑 어머니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는 줄 알아? 우리 강우가 몰래 눈물 짓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봤어. 그런 강우한테 너무 미안해서 나도 혼자 눈물을 수도 없이 삼켰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용서해 줄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보다 아들과 손주의 의견이 먼저라고 생각해 섣부르게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저 또한 몇 번을 생각해봐도 며느리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손주가 할 말이 있다며 잠시 저와 아들을 방으로 부르더군요. 그리고는 조심스레 우리에게 속에 있는 말을 꺼내는데 손주의 말을 듣고 아들과 전 속이 더 착잡해졌어요. 할머니, 아빠, 두 분 엄마 쫓아내실 거죠? 에휴, 솔직히 난 네 엄마 받아주고 싶지가 않구나. 그 오랜 시간 너한텐 관심도 없이 술 먹고 놀기만 하더니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책임하게 도망까지 갔었지 않니? 그 시간 동안 네 아빠랑 내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강훈 네가 얼마나 상처받고 마음고생도 심했어. 그래 강우야, 아빠 생각도 할머니 생각과 비슷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신뢰를 저버린 사람은 함께하기 힘든 법이다. 손주 며느리에게 다시 마음 열 생각이 없는 우리의 말을 듣곤 잠시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리곤 이내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하더니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부탁을 했죠. 할머니, 아빠, 그래도 엄마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엄마가 믿고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전보다 많이 마르고 저렇게 멍까지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니까 자식으로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저렇게까지 잘못을 빌고 용서 구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요? 미워도 저희 엄마잖아요. 앞으로 제가 두 분 말씀 더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네? 착한 손주는 그런 여자도 엄마라고 용서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린 손주를 내보내고 둘이서 더 진중하게 대화를 나눠봤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끝내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손주의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지만 며느리와는 도저히 같이 살고 싶진 않다고 말했어요. 애엄마가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 가정을 버린 여잔 언제든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애엄마 절대 받아줄 생각 없고 이참에 오히려 그동안 잠시 뒤로 미뤄뒀던 이혼 문제나 마무리해야겠어요. 전에야 애 성인 될 때까진 이대로 호적을 남겨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별다른 방법을 안 알아봤지만 이렇게 나타난 이상 서류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머니, 전 오늘 애엄마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 저 여자랑은 결코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확신만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래, 네 뜻이 내 뜻과 다르지 않구나. 무엇보다 강훈 자기 엄마를 한 번쯤 용서해주고 싶어 하지만 난 어멈을 더는 못 믿겠다. 분명 언젠가 다시 강우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길 것만 같아.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기에 우리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부탁을 대번에 외면하는 것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손주 말처럼 너무 마르고 몸에 상처도 많은 며느리를 도저히 그냥 바로 내쫓기도 힘들더군요. 그래도 사랑하는 손주 엄마인 사람이니 말입니다. 우린 결국 며느리를 불러 말했어요. 강훈 그래도 엄마라고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린 생각이 다르다. 우린 이미 너와 우리 가족으로서의 연은 끝났다고 생각해. 하지만 당장 널 내쫓으면 강우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게다가 지금 네 상태를 보아하니 우리가 무작정 쫓아내기도 마음이 영 불편하구나. 그렇다고 우린 널 받아줄 생각은 없어. 너에게 딱 한 달 주마. 그러니까 그 안에 강우 마음 잘 어루만져주고 네 발로 알아서 이 집에서 소란 없이 나가주길 바란다. 애 너무 속상해하지 않게 네가 잘 설득도 하고 그게 우리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어머니, 여보, 나 이젠 정말 변할 수 있어. 나 한 번만 믿어줘. 아니, 이미 난 당신에게 많은 기회를 줬었고 그 모든 걸 버리고 집까지 나가버린 건 당신 선택이었어. 내 마음은 변함없어.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딱 한 달 동안 강우랑 잘 정리하고 거처 마련해. 그동안은 강우랑 시간 보내는 데만 집중하고 우리 이혼은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걸로 하자고. 당신이 정말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 적어도 여기서 더 소란 피워서
강우 맘에 상처 남겨주지 마. 우리의 말에 며느린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 뒤 며느리에게 준 시간 동안 아들은 거실에서 자고 며느리는 아들 방에서 지내게 됐죠.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잘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온 지 며칠 뒤 손주가 이상한 걸 묻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예전에 엄마가 저 초등학교 입학식 때 못 온 거 할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네 엄마가 전날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숙취 때문에 못 갔던 건데 그때 일로 나랑 너희 아빠가 네 엄마한테 얼마나 실망했었는지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엄마가 어제 저한테 사실 할머니 때문에 그날 못 온 거라고 해서요. 자긴 뒤늦게라도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너 같은 건 엄마 자격도 없다고 못 오게 했다고요. 며느린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손주에게 했다는데 저와 기억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손주는 자꾸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혹시 저 다음 달에 학원 등록 못 해요? 뭐? 아, 왜 학원을 못 가? 엄마가 어제 할머니가 아빠한테 하는 말 들었대요. 그냥 문제집 몇 권 사주고 집에서 공부시키면 되지. 돈 아깝게 왜 자꾸 학원을 보내냐고요. 할머니가 나쁜 뜻으로 그러실 일 없을 거 아는데 혹시 요새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런 거면 제가 학원 그만둘게요. 엄만 자기가 나가서 일해서 저 학원 보내주겠다는데 저 어른들한테 짐이 되긴 싫어요. 집에 돈이 왜 없어? 네 엄마 저번부터 왜 자꾸 너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니? 얘 어머마,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저번부터 왜 강우한테 얻거나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야? 강우가 괜히 오해하잖아. 너 왜 은근슬쩍 뒤에서 강우랑 날 이간질해? 이상하다. 전 정말 그렇게 듣고 기억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꿈을 너무 생생하게 꿔서 착각을 했나 봐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간질에 며느리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꿈을 꿔서 그랬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도 며느리는 마치 제가 손주를 위하지 않고 자신이 진짜 손주를 위하는 척 계속해서 이간질을 시도했어요. 결국 열이 받은 저와 아들은 며느리에게 나가라는 통보를 했죠. 당신 한 달이고 뭐고 그냥 나가. 우린 강우 때문도 있었지만 당신을 위한 마지막 배려로 시간을 준 건데 오히려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잖아. 혹시 어멈 너 이런 식으로라도 강우한테 환심 사고 싶어서 그런 거냐? 그래서 은근슬쩍 날 나쁜 사람 만들고 넌 강우를 위하는 척하는 거야? 그랬다면 정말 소름이 돋는구나. 우린 널 그래도 배려해줬는데 애초에 넌 그럴 필요가 없던 애였어. 그러니까 그냥 한 달이고 뭐고 이 집에서 나가. 죄송해요, 어머님. 사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전 그냥 그렇게라도 강우가 어머님보다 저를 더 좋아하게 되면 강우 때문에라도 어머님이랑 강우 아빠가 저 집에서 안 쫓아낼 것 같아서 그랬어요. 여보, 나 이제 어머님이랑 강우 이간질 안 할게. 나 진짜 갈 데 없어. 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네 애초에 한 달 뒤에도 이 집에서 전혀 나갈 생각이 없었구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그때 며느린 황당하고 당당하게도 자신이 집에서 나가기 싫어서 이간질을 시도했다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아들과 저는 그 뻔뻔한 모습에 혀를 내둘렀죠. 그 뒤 며느린 끝까지 집을 안 나가고 눈치를 보며 이틀을 버티더군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끝내 안 나가면 자신이 직접 끌어낼 줄 알라며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어차피 약속된 한 달도 거의 다 되어갔으니 우린 정말 며느리에게 해줄 만큼의 배려는 다 해줬으니까요. 알았어. 대신 내일 우리 강우 생일이잖아. 자기 생일에 엄마인 내가 집을 나가면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러니까 내일 하루만 봐줘. 어머님, 내일 딱 하루만요. 며느린 마침 하루 앞으로 다가온 손주의 생일을 들먹이며 하루만 더 저희 집에 있겠다고 말하더군요. 저와 아들 또한 손주에게 최악의 생일을 선물해주고 싶지 않아 딱 하루만 더 며느리를 참아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강우 왔어?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엄마가 선물로 초코 케이크 사왔어. 저와 집에 둘이 있을 땐 케이크를 사러 나갈 때 빼곤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며느린 학원이 끝난 손주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손주를 위해 잡채와 소고기 미역국을 만들고 있던 전 그런 며느리 어깨너머로 손주에게 다정히 인사를 건넸죠. 네 아빠 올 시간도 거의 다 됐으니까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 먹자. 우리 강아지 생일 많이 축하한다. 이 엄마가 우리 강우 미역국 끓여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먼저 끓이고 계시던 통에 엄마가 한 발 늦었지 뭐야. 어머님, 저 국 간 좀 봐도 돼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입에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제가 간 좀 맞추려고요. 원래 아들 입맛은 엄마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손주가 오기 전엔 하루 종일 제게 말 한마디 안 걸더니 며느린 갑자기 친한 척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연기고 가식이었던 거예요. 며느린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한 입 떠먹더니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왜? 맛이 없어? 내가 방금 맛봤을 땐 괜찮았는데. 아우, 짜! 이딴 음식을 국이라고 끓이셨어요? 전 이딴 음식 귀한 우리 아들 절대 못 먹여요. 제가 미처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며느린 경악할 만한 행동을 저지르더군요. 제 음식이 너무 짜다며 버럭한 며느린 냄비를 통째로 들어 모조리 싱크대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곤 버럭 화를 내며 저에게 다다다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성장기인데 이렇게 짠 음식을 줘요? 아무리 옛날 분이라지만 애 음식엔 더 신경을 쓰셨어야죠. 이런 걸 애한테 어떻게 먹여요? 안 되겠다, 강우야. 엄마가 미역국 다시 끓여줄게. 역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할머니보단 엄마가 널 훨씬 진심으로 위해주지 않겠어? 진짜 널 위했으면 음식을 더 정성 들여서 했겠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손주에게 음식을 해먹이는 것도 아니고 분명 간은 딱 좋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살짝 슴슴했죠. 저도 TV나 인터넷을 보고 적당히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것쯤은 배웠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황당함이 도를 넘으면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엔 뻥찌게 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입만 떡 벌린 채 침을 튀어가며 소리치는 며느리를 보고 굳어 있었거든요. 며느린 제가 가만히 있자 이때다 싶었는지 손주에게 눈물까지 보이며 소리쳤어요. 강우야, 봤지? 이제야 말하는데 그동안 엄마가 네 할머니에 대해 한 말 사실 다 진짜야. 네 할머니랑 아빤 내가 너랑 자기들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화를 냈는데 오히려 우리 사이를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건 네 할머니라고. 이렇게 내가 네 할머니보다 너를 훨씬 위하고 있는데 네 할머니는 내가 변한 걸 못 믿겠다면서 날 집에서 쫓아내려고만 하는 것만 봐도 알겠지? 강우야, 너한테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네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더 행복해지려면 이 집엔 엄마가 있어야 하는 거야. 이따가 너희 아빠 들어오면 제발 엄마 쫓아내지 말라고. 엄마랑 살고 싶다고 졸라. 알았지? 엄만 강우 너랑 떨어져선 한시도 못 살아. 그 말을 들으니까 알겠더군요. 정말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던 며느린 머리를 팽팽 굴려서 겨우 생각해낸 게 제 음식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였던 겁니다. 그 음식을 빌미로 저보다 자기가 훨씬 좋은 사람임을 손주에게 어필하며 끝까지 저희 집에서 버틸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듣고만 있던 손주는 놀라서 손까지 덜덜 떨던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리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저를 먼저 살피더니 싹 굳은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아빠도 다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5년 만에 나타나서 왜 갑자기 세상 좋은 엄마인 척 구는 거예요? 제가 엄마를 왜 받아달라고 아빠랑 할머니한테 부탁했는지 아세요? 비록 엄마가 원망스럽고 미웠지만 그래도 절 낳아주신 엄마니까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여서요. 엄마가 좋고 엄마를 믿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불쌍해서 마음이 약해졌던 거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변했길 바라면서 할머니랑 아빠를 설득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저랑 엄마 사이를 이간질했다고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어릴 적부터 제 옆에 붙어서 먹여주고 키워주신 분이 할머니인데
제가 할머니를 모를까 봐요? 그래도 그냥 엄마니까 조용히 참아봤던 거예요. 근데 엄만 비교도 안 될 만큼 제게 소중한 할머니한테 이런 행동까지 하는 엄마를 저도 더는 못 참아드리겠네요. 이 연세 힘드실 텐데도 매 끼니마다 따뜻한 국에 고기 반찬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절 위해서 차려주신 할머니가 엄마보다 절 덜 위하신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는 알아요? 바로 할머니가 끓여주신 이 미역국이에요. 1년에 수십 번씩 먹는 그 음식 맛, 음식 냄새, 음식 간. 안 먹어봐도 입안에 생생하다고요. 그런 제가 엄마가 지금 억지 쓰는 걸 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머니가 정성으로 만들어주신 미역국을 이렇게 통째로 버려요? 강우야,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엄만 그냥 지금이라도 너한테 더 좋은 엄마 돼주고 싶어서. 아니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어요. 엄만 아빠랑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구한 것도 절 누구보다 위해준다는 말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절 진심으로 위했으면 거짓말로 할머니랑 제 사이를 툭하며 이간질하는 것보다 그동안 저 잘 키워주신 할머니한테 고마워하는 게 먼저였을 테니까요. 엄마 오고 나서 더 좋아진커녕 화목했던 우리 집 분위기만 더 엉망이 됐어요. 안 그래도 아빠랑 할머니가 며칠 전에 엄마한테 그냥 나가라고 화냈었죠? 저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우리 가족 그만 힘들게 만들고요. 순주는 이미 자신의 엄마에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실망을 거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그날 재개하는 되바라진 행동을 보고 결국 자신의 엄마에 대한 화가 터진 거더라고요. 며느린 그런 손주를 나라 잃은 사람처럼 바라보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강우야, 어떻게 엄마한테 나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너까지 엄마한테 이러면 어떡해? 뭐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바로 그때 퇴근한 아들이 놀란 눈으로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런 아들에게 손주가 소리쳤어요. 아빠, 저도 이제 더는 엄마 용서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엄마 나가라고 하세요. 엄마가 그동안 계속 우릴 이간질한 것도 모자라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저 위에서 끓여주신 미역국을 간이 짜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통째로 싱크대에 버려버렸어요. 제 음식에 신경도 제대로 안 쓴 할머니보다 자기가 진짜로 절 위해주는 사람이라면서 아빠한테 자기 내쫓지 말라고 조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엄마라는 사람이 고작 14살 된 아들한테 보일 행동이에요? 할머니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앞으로도 엄만 계속 할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텐데 저 그런 모습 절대로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 좀 당장 나가라고 하세요. 뭐야? 당신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어떻게 그런 억지를 쓰면서 감히 우리 어머니가 하신 음식을 버려? 당신은 끝내 이렇게 구제불능이구나. 다른 말 더 할 것도 없고 강우 말 들었지? 이제 이 집에서 당신이 있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게다가 우린 당신한테 시간도 배려도 충분히 줬고 우리 인내심은 여기서 끝이야. 당장 나가. 여보, 나 진짜 갈 데 없어. 제발 이러지 마. 나도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쓰려고 했겠어. 나 저기 주방 뒤쪽 창고에서 잘게. 아니면 저기 베란다에서 잘게. 제발 여보. 허튼 소리 하지 마. 베란다가 아니라 신발장 한 구석에도 당신 자리는 없어. 나가라고. 며느리는 펑펑 울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짐을 직접 싸러 방으로 들어가자 이번엔 제게 달려와 애원하더라고요. 손주의 손을 잡고 겨우 마음을 가라앉힌 전 그런 며느리에게 냉정히 말했죠. 그 착했던 네가 대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우린 변해가는 너에게 5년 전까지 되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기심 때문에 아들까지 버리고 떠난 건 너 자신이야. 그래도 우린 네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생각해서 마무리만큼은 좋게 끝내려고 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넌 애초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변한 것도 없어. 용서를 구한다고? 이것만 알아둬라. 용서를 구하는 건 네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네 사과를 받아줄 의무는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게 할 만큼 네 행동은 최악 그 자체였다. 네가 강우 엄마라는 자각이 티끌 만큼이라도 있다면 강우 앞에서 추태 그만 보이고 그만 나가거라. 그리고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꾸나. 결국 며느린 모두 자신을 외면한 저희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만은 막으려 했건만 그날은 결국 손주에게 최악의 생일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착한 손주는 오히려 자신은 괜찮다며 자신의 억지 때문에 우리가 괜히 더 고생만 했다고 미안해하더군요. 그런 손주가 너무 불쌍해 우린 손주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와 아들은 며느리의 더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됐어요. 안사돈,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소영이 어제 저희 집으로 왔어요. 들어보니까 그동안 저희 딸이 그 집에 있었다면서요. 아무리 갈 데가 없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거길 찾아가서 빌붙을 생각을 했답니까? 저 안사돈, 저희가 그동안 사실 못 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소영이를 원래 집에도 안 들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날 안사돈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사돈들은 며느리와 연락을 하고 지냈었다는군요. 놀라서 왜 우리한테 여태 그걸 숨겼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차마 우리 입으로 그 애가 왜 집을 나갔는지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비겁하게 진실을 숨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소영이가 그때 회사에서 어울리던 언니란 사람들과 술 먹고 놀다가 웬 남자를 하나 만났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랑 바람을 피우다가 윤서방하고 안사돈과 크게 다툰 날 홧김에 그 남자랑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어차피 그 남자야 직업이 어디서 살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저희도 처음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다 아주 나중에 소영이가 돈을 빌려달라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때 우리도 걔가 왜 사라졌었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우린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돌아와서 사과하라고 아니면 이혼해서 윤서방 제대로 놓아주기라도 하라고 몇 번이나 혼을 냈죠. 그런데 이 못된 기집애가 지금 그 남자가 너무 좋고 이혼하려면 윤서방이랑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데 번거롭고 불편해서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혼인신고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고 낳고 키워보니 애는 집만 된다며 애도 안 낳을 거라고요.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린 그저 복잡하고 귀찮은 현실을 똑바로 마주보는 것도 귀찮아 이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던 거죠. 사돈들은 너무 죄송한 마음에 차마 우리에겐 솔직하게 말도 못했다고 했죠. 며느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그놈에게 버는 족족 돈도 뺏기고 괴롭힘도 당하며 살았다는군요. 그래도 그놈이 좋다고 붙어 살다가 결국 그놈에게 맨몸으로 버림까지 받은 겁니다. 그렇게 그놈 집에서도 쫓겨나고 친정에서도 거절당한 며느린 그제야 우리에게 찾아와 빌붙으려고 생쇼를 한 거예요.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자식의 허물을 부모인 우리 입으로 말하기 창피하다는 이유로 이런 큰 진실을 숨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새 그 집에 찾아가 진실을 숨기고 빌붙으려고까지 했다는 말을 들으니 더는 모두를 농락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문을 쾅쾅 두드려대는 딸을 옆집에 죄송해서 집으로 들이긴 했는데 집구에서 얼른 나가라고 엄포를 놓아둔 상태예요. 남편 자식 다 버리고 그런 몹쓸 짓을 한 딸 자식 우리도 용서할 수가 없어서요. 안사돈에 이어 나중에 바깥사돈도 저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시더군요. 그 엄청난 진실에 뒷골이 띵했던 저와 달리 아들은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왜 웃냐고 물어보니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워낙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젠 화도 안 나고 빨리 그런 여자랑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싶네요. 그런 여자 더는 우리 강우 엄마로도 두기 싫으니까요.
친정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며느린 저희 아들 포기 못하고 끝까지 이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희 집에 또 빌붙을 심산이었겠죠. 아들은 며느리가 또 잠적할까봐 얼른 이혼을 하려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린 소장을 계속 전달하지 못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배우자가 잠적을 하면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로 이혼을 강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진즉 며느리와 이혼하려면 할 수 있었던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아들은 그 사실을 며느리에게 말하며 결국 당신 버텨도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만 포기해. 라고 마지막 으름장을 놓더군요. 결국 그제야 며느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라고요. 소송까지 불사할 뻔했는데 그렇게 아들은 번거로운 일을 면한 겁니다. 아들은 추가로 며느리에게 위자료 소송까지 걸며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알기로 빈털터리였던 며느린 아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건 사돈들이 마련해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큰 사실을 숨겼던 사람들이었기에 특별히 안쓰러운 마음은 가지지 않기로 했죠. 그렇게 며느리가 집을 나갔을 때부터 기나긴 시간에 걸친 험난한 이혼 과정은 마무리됐어요. 당연하게도 손주의 양육권은 아들에게 왔고 우린 지금 비로소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냥 집을 나갔을 땐 해결되지 못한 큰일이 남아있어 항상 찝찝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정리된 지금은 마치 뿌연 안개 속을 탈출하고 쨍쨍한 햇볕 아래를 걷는 기분이죠. 다만 저와 아들은 며느리 일로 손주가 많이 상처받진 않았을까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을 알았는지 얼마 전 손주가 밥을 먹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할머니, 전 정말 복받은 아이인 것 같아요. 항상 제 기분이, 제 마음이 어떤지가 두 분께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함께 살아도 자식 기분 따윈 관심도 없는 부모님도 있다는데 전 매일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비록 제게 좋은 엄마는 없지만 좋은 할머니, 좋은 아빠가 있으니까 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는 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 돼서 두 분께 오래도록 효도하면서 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빠. 사랑해요. 그 속 깊은 손주의 말에 눈물이 얼마나 차올랐는지 모릅니다. 아들도 저도 애써 눈물을 삼키려 잠시 동안 입에 있던 밥을 씹지도 삼키지도 못했죠. 이혼한 뒤에도 며느린 몇 번이나 손주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었어요. 엄마,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끝내 집에서 쫓아내서 지금 단칸방에서 외롭게 산다.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네 아빠랑 할머니한테 엄마 좀 다시 받아달라고 말해봐라. 하면서 말입니다. 저나 아들이 옆에 있기라도 했으면 전화를 뺏어서 욕짓거리라도 해줬을 텐데 안타깝게도 손주 혼자 있을 때 걸려온 전화들이었어요. 나중에 손주가 말을 해줘서 뒤늦게 저도 아들도 알게 됐던 거죠. 처음엔 듣고만 있던 손주는 결국 며느리에게 모진 말을 한 뒤 영영 전화를 차단해버렸다고 해요.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전 이제 제 인생에 엄마란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엄만 우리 가족한테 불청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또 연락해서 괴롭게 만드는 일 그만두세요. 그 어린애가 오죽 학을 뗐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덤덤히 그 말을 하던 손주를 찢어지는 마음에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며느리에게 잔뜩 화가 났던 전 따로 전화를 걸어 심한 욕짓거리와 함께 우리 손주에게 또 연락하면 내 인생을 걸고 널 가만 안 둘 거라고 으름장을 놨었어요. 그 뒤로 1년쯤 지났을 때 우린 건너 충격적인 며느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그건 바로 며느리가 삼류 싸구려 술집에서 술 따르는 아가씨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렇게 뒤늦게 눈을 뜬 술문화에 빠지더니 결국 그걸 업으로까지 삼았더라고요. 저와 아들이야 그러다 치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 손주는 충격이 클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우린 손주에게 그런 잔인한 근황까진 전해주지 않았어요. 저와 아들은 앞으로 이미 우리와는 너무 다른 길을 걷게 된 며느린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손주와 셋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너무 착하고 속 깊은 저희 손주가
부디 엄마라는 존재로 인해 더는 상처받을 일이 없기를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요. 매 순간 사람은 선택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하죠. 한두 번이야 실수로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다지만 연속된 실수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얼른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구구절절한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